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9월 19일 목요일 10시 5분 월요일 같은 목요일이네요. 10시 5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종량제, 종량제 봉투였습니다. 아마 이제부터 분리수거하는데 특히 이제 아파트 앞에 분리수거장 장난이 아니겠죠. 쓰레기들이 엄청 쌓여있을 겁니다. 분리수거도 잘 하셔야 되겠고 분리수거가 안 되는 거는 종량제 봉투에 버리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분리수거하는 곳에서 또 안 해도 되는 일을 두세 번 또 반복하게 되니까요. 7010 쓰시는 분이 종이 우유팩은 잘 뜯어서 씻어 말려 모았다가 구청에서 포인트로 받고 현금으로 쓸 수 있답니다. 가끔 주민자치센터에서 종량제 봉투로 교환도 됩니다. 이런 꿀팁을 알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근데 우유팩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앞에 뚜껑 부분에 플라스틱을 같이 결합한 그런 패키지가 나오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냥 손으로 잡아 뜯는 종이도 괜찮은데 이게 편리하게 쓰겠다라고 앞에 플라스틱 뚜껑 돌려서 따는 거를 달아놨는데 이게 분리수거할 때는 그 앞부분을 또 찢어서 버려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게 참 편리함과 환경은 서로 이제 바꿔야 되는 그런 관계다 보니까 그냥 예전 종이팩 스타일이 저 개인적으로는 더 낫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배수연님, 환경을 생각하면 분리수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추석인데 이렇게 더운 것도 환경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폭염이 왜 이렇게 이어지는가 근본적인 걸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분리수거를 잘하는 것부터가 한 걸음 더 개선해 나가는 그런 시작이 될 수도 있겠죠. 하혜웅님, 올해 추석에는 쓰레기 정리 담당이라 몇 번이나 했네요. 집안에서 또 쓰레기 담당 하시는 분들 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이제부터 시작이죠. 그동안 밀려있던 거 화이팅 하십시오. 자, 여러분의 또 실시간 의견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증시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0.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 발표가 나왔고 우리 증시도 좀 상승으로 출발을 했다가 코스피는 하락으로 돌아섰네요. 역시 국내 증시 참 어렵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2,560으로 0.56%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승폭 조금 더 내줘서 0.4% 2.98포인트 오른 736.18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가 너무 크게 빠지네요. SK 하이닉스가 9%, 9.2%나 빠져서 14만 7천 원대까지 떨어져 있고요. 거의 올해 초 작년 말 주가 수준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2.8% 급락한 6만 2,6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반도체가 많이 빠져서 그렇죠. 바이오라든지 자동차, 금융 대부분의 다른 업종들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중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그 1위 종목인 알테오젠이 7.7% 급등하는 걸 비롯해서 리가켄바이오도 7% 이상 이 바이오 관련주가 제약바이오가 오늘 증시에서는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금리 인하기 찾아오면 나쁘게 말하면 돈을 못 버는 기업들에게 조금 더 이제 호재가 되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오늘 하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조선시대 교육 이야기 조선시대의 사교육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임금님들이 얼마나 그 자식 교육에 열을 올리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사실 입신양명 우리 자식들이 조금 더 나은 위치로 올라가길 바라는 거는 모든 부모들이 다 같은 마음이겠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 농사가 더 어렵다라는 표현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부모가 근데 열을 올리면 올릴수록 원하지 않는 엉뚱한 결과가 나왔다고도 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시죠.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진짜 자식 농사가 밭농사, 농농사보다 더 어렵다라는 얘기가 예부터 있었던 겁니까?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어렸을 때는 내가 공부 잘한 걸로 자랑을 할 수 있고 좀 더 나이가 들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업을 가진 걸로 자랑할 수 있는데 이제 중년이 되면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하는 걸로 그걸로 이제 자랑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는 결혼하신 분도 이제 적어지고 아이도 덜 태어나니까 이 시대상이 바뀌겠지만 어쨌거나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은 자식을 제대로 키우는 것이겠고 또 요 며칠 추석 연휴였으니까 친척들끼리 만나면 이제 또 자식 자랑에 얘기하죠. 이르기로 된다. 근데 어느 시대건 진짜 어느 나라건 부모는 계속 자식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다 잔소리. 열심히 해라. 성실히 살아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근데 이게 뭐 부모 마음은 다 똑같죠.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니까. 예. 근데 이걸 듣는 자식들 입장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식에 대한 잔소리로 가장 유명한 걸 고르자면 네. 역시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이 제갈공명이요. 예, 자기 아들 제갈첨에게 남긴 계자서 즉 훈계하는 말이 있습니다. 발음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계자서. 예. 여의 계자서. 예. 그 말에 따르면 나이는 시간과 함께 달려가고 의지는 세월에 따라 약해지니 고목이 말라 시드는 것처럼 두루 세상에서 버림을 받을 것이다. 가난한 초가집에서 탄식하며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게 농땡이 피우지 말고 열심히 하라. 아니면 너 가난해진다. 라는 건데 세상에서 버림받을 수 있다. 예. 열심히 안 살면. 그리고 그 초가집에서 가난한 초가집에서 근데 이게 잔소리의 정석인데 이 계자서는 조선시대 아버지들도 자주 인용해서 써먹었는데 아마 지금도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갈공명의 말씀이다. 예, 제갈공명의 잔소리 정석이다. 예, 근데 잔소리의 정석이네요. 근데 이걸 들었던 제갈 전문 당시 8살이라서 뭐 8살 애한테 열심히 해봐라라고 해봤자 글쎄 얼마나 잘 이해했을지 모르겠습니다. 8살 아들이었던 제갈첨에게 남긴 훈계하는 걸 계자서. 요거를 이제 인용을 하는 것도. 저번에 중국에서 보니까 이 예. 글을 그 돌벽에 새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잔소리가 유명한 사람이라면 잔소리도 이제 조각으로 역사적 유물로 남는구나. 그래서 제가 감탄했습니다. 사람이 유명해지면 그 사람의 잔소리도 유물이 된다. 예. 좋네요. 제갈공명의 계자서 이야기였고 이제 세속적인 기준에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사실은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 가장 대표적인 거잖아요. 공부 자체가. 저 어느 시대나 특히 네. 그 조선 시대는 특히 이제 공부 열심히 해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조선 시대의 공부란 그냥 다 재미없게 그 한자를 읽고 외우고 쓰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야 학원을 보내지만 조선 시대 때는 그런 사교육이나 공교육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보통 할아버지가 손자를, 아버지가 아들을 좀 터울이 지면 형이 동생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시대 때 그 선비들 또는 아이들의 교육 환경도 꽤 빡이 셌는데요. 힘들었는데요. 그 이제 그 자식의 공부를 적은 그 최계의 후손이 적은 이제 사부일과라는 그 선비들의 일과표가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은 아이들의 공부 시간표가 굉장히 험악했습니다. 먼저 새벽 5시부터 7시에는 공부를 진도를 나갑니다. 새벽 5시부터요? 예. 그다음에 7시부터 9시까지는 글을 쓰고 예. 9시부터 11시까지는 독서를 하고 예. 그다음에 중간에 점심 먹고 3시서부터 오후 3시서부터 5시까지는 읽은 걸 외우고 7시부터 8시까지 5시부터 7시까지는 질문을 받고 그다음에 7시부터 9시까지는 복습을 함께 되어 있습니다. 이게 퇴계 이황의 후손이 예, 쓴 적은 일과표예요? 예, 거기에 나와 있는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 내용. 새벽 5시부터 예. 밤 9시까지 그렇습니다. 점심시간 제외하고는 하여튼간 글 읽고 쓰고 외우고 질문하고 복습하고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니 요즘 애들도 이렇게 하기는 힘들 텐데요. 물론 이 사부일과라는 게 이상적인 일과를 적은 것이지 네. 실제로 이렇게 한 거는 어려웠을 것 같고요. 실제로도 네네네네. 험악하고 그다음에 이 보통 이렇게 사부일과에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본인도 공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람이 어떻게 매일매일 이렇게는 못하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생계가 걱정이 없는 양반이나 가능한 것이지 네. 심지어 양반들조차도 그 일이 있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어디 남의 집 일을 봐주러 간다거나 과거 시험 본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이지만 어쨌거나 선비의 가장 중요한 거는 아들들을 계속 쪼아서 공부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일단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예.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점심시간 제외하고는 계속 공부하는 시간으로 짜놨다. 이게 그렇습니다. 태계이왕 선생님의 후손이 집안. 예,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가르쳐서 다 과거에 급제하고 잘 되느냐. 나갔느냐 하면 그건 아니죠.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진 않는데 그렇습니다. 특히 자식 농사는 더더욱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네. 그 사례들 한번 살펴볼까요? 좀 잘된 케이스도 있다 여쭤보겠는데 예. 잘 안 된 케이스, 좀 낙제점이었던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역사적으로 자식 농자 가장 망친 경우에는 역시 사도세자가 아닐까 합니다. 영조와 사도세자. 예, 사도세자인데 사실 아이가 그냥 못 나가거나 뭐 공부를 그만뒀거나 사고 친 정도가 아니라 존속살인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 요즘 표현으로는 전속살인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도세자 이야기는 영화나 이제 드라마로 많이 많이 만들어져서 잘 알려졌지만 이제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조선시대 사교육의 끝판왕이 여기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사도세자가 예. 잘못을 저지른 건 사실입니다. 많은 실수도 저질렀고 범죄도 저질렀는데 근데 아이가 이렇게 크기까지는 아버지 영조의 잘못이 무지하게 많았기 때문에 예. 요약하자면은 애는 절대로 이렇게만은 키우지 말자가 바로 그 예가 바로 사도세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러게 이게 참 씁쓸한 사례이긴 한데 근데 이제 사도세자가 왜 그렇게 뒤주에 갇혀서 죽었는지를 보려면 출생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면서요. 그 아버지의 출생서부터 좀 많이 꼬여있긴 합니다. 영조의 출생부터요? 영조는 이제 잘 알려진 대로 무술이 궁녀 중에 가장 천한 사람인 무술이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물론 그게 영조에 뭔가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조선 초기에는 어머니의 신분이 천하면은 그거에 대해 안 좋게 보긴 했지만 이 시기에 오면은 왕손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네. 왕의 아들이기만 하면은 사실 오케이였거든요. 영조의 아버지인 숙종에게는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은 아들이 셋이었는데 네. 셋이 다 어머니가 다릅니다. 첫 번째 아들인 경종은 잘 알려진 장희빈의 아들이었고 둘째 아들인 영조는 이제 그 최숙빈 무술이었던 최숙빈의 아들이었고 셋째 아들인 연령군은 명빈 박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그 연령군은 나중에도 일찍 죽어요. 그렇게 상관이 없지만 경종하고 영조는 서로 지지하는 당파가 달랐고 그래서 영조는 나중에 그 세로 그러니까 세자가 아니라 동생으로 세제. 예, 세제로 왕위 후에 후계자에 올랐지만 그 후계자에 있는 동안에 정치적인 파란이 일어나서 영조를 지지한 사람들이 우르르 죽어나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조 자신도 죽는 애 많으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를 못했고 준비된 세자가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왕이 돼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사실 영조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아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아들이 효장세자입니다. 근데 왕이 되고 나서 영조가 왕이 되고 나서 9살 때 죽어요. 세자가. 예. 그 다음에 영조가 계속 딸만 가집니다. 자식을 주르륵. 그래서 딸이 12명이었거든요. 근데 계속 첫째 아들이 죽고 계속 딸만 태어나다가 드디어 41살 때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게 사도세자입니다. 그러니까 귀한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예. 그랬는데 이게 비극의 단초가 되죠. 41살 때 얻은 귀한 아들, 그게 사도세자였고 영조 자체는 준비되지 않은 왕이어서 예. 본인부터 공부를 많이 못해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고생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귀한 아들한테 더 열심히 공부를 주입식으로 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무래도 그 사도세자가 그래서 영조는 정말 사도세자가 태어난 지 100일 만에 엄마에게서 떼어서 그 세자 궁인 저승전으로 보냅니다. 100일 만에요? 예. 조선시대 이게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아니면 이례적이었던 좀 거예요? 굉장히 약간 좀 이례적이긴 했고 다른 건 몰라도 사도세자의 부인이자 그 정조의 어머니였던 해경궁 홍씨가 네. 적은 한중록에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러다 보니 이것이 사도세자가 잘못 자라는데 첫 번째 원인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엄마 곁에서 떨어져서 궁녀들 틈에서 자라니까 이제 사랑도 잘 못 받고 그다음에 궁녀들이 또
이제 그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도세자에게 나쁜 영향을 줬다라는 것이 해경궁 홍 씨의 의견이고요. 실제로 이 일 때문인지 나중에 그 아들인 정조는 자기 자식이 태어나거든요. 무녀세자라고 일찍 죽었지만 네. 무녀세자는 친어머니 곁에서 자라게 배려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도세자 이제 사례를 보고 예. 되게 안 좋은 경험을 많이 했던 태어나자마자 100일 만에 그런 사도세자네요. 그리고 사도세자가 태어난 게 그 친모가 영빈이씨라고 해서 후궁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 후궁이 그냥 후궁이 아니라 그냥 양반집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궁녀였다가 영조가 총애해서 그렇게 해서 그 빈이 된 경우였거든요. 그러니까 영조 자신도 출신이 그러했고 예. 사도세자마저도 그러한 거네요. 그러니까 사도세자 신분에 그게 문제가 된 건 아니지만 궁녀들이 그 영빈을 되게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영조는 그것 때문에 더 화를 내요. 그러면서 사도세자만은 잘 키우겠다라고 했는 건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정말 온 나라의 모든 걸 긁어 모아서 사교육도 아주 선생님도 정말 훌륭한 선생님을 갖추고 의례도 아주 화려하게 치러주고 그렇게 정말 온갖 정성을 들였고 사도세자도 최소한 수제나 영재 정도 수준은 되었던 것 같은데 애가 굉장히 눈치가 빨랐습니다. 그래서 실록에 보면은 3살인 사도세자가 효경이라고 그 어려운 책을 읽고 한자를 이제 붓글씨로 써서 신하들에게 나눠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실제로 이제 한중록 같은 데 나온 거 보면 어릴 때서부터 이제 한자 같은 거 좀 읽고 그다음에 애가 눈치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이제 그 과자 옛날에 과자가 다식이었거든요. 다식? 예, 이제 찍어내는 그런 달콤한 과자. 예. 그런 게 과자를 주면은 그 과자에 그 목숨 숫자나 예. 행복 복자가 쓰여져 있는 건 그런 건 먹는데 예. 태극이 새겨져 있으면 안 먹으면서 여기엔 천하가 새겨져 있으니 나는 안 먹겠다. 오, 사도세자가 어렸을 때? 네, 30살 때 그 아기가. 그리고 이제 그 사치스러운 건 싫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입고 있는 비단옷 가르치면서 이건 사치스러운 거야. 난 이런 거 싫어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애가 뭔가 알았다기보다는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캐치하고 그걸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눈치도 빠르고 아빠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를 아니까 거기에 맞춰서 부응하려고 했던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사도세자가 3살 때 효경을 읽었다. 똑똑한 아이였고 눈치도 제법 있었고 그런데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되었을 수가 있겠죠. 영조가 봤는데 야 똑똑하다. 예, 나를 이을 세자가 저렇게 똑똑해. 더 가르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교육에 그런 늪으로 밀어넣고 굉장히 계속 공부를 시키는데 문제 이제 힘들죠. 힘들다 보니까 아이가 원하는 영조가 바라는 것만큼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되니까 한중록에 따르면 계속 그 8살 때까지 굉장히 예쁘게 사랑하다가 9살 때서부터 호되게 야단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됐을 경우에는 정말 너무나도 미움에 차서 앉아있으면 앉아있다고 꼴 보기 싫고 서 있으면 서 있다고 야단치고 무슨 뭐 그 영조의 의향에 맞는 대답을 하면 너 원하는 게 이게 아닌데 나한테 맞추려고 거짓말했지라고 야단치고 그렇다고 자기 소신에 맞는 말을 하면은 그 엉뚱한 말을 했다고 또 야단치고 정말 계속 야단을 치는데 그게 한중록에도 나오고 실록에서도 나와요. 정말 사도세자가 뭐만 했다면 그 자리에서 너무 호되게 야단치니까 신하들이 말립니다. 제발 세자가 하는 대로 좀 더 주세요. 그냥 지켜봐만 봐주세요. 라고 신하들이 세자를 보호해주고 심지어 어느 날 그 사도세자를 만나고 나서 너 술 먹었지라고 막 야단을 호되게 치니까 네. 그 당시 사도세자의 유모였던 그거 천안 궁녀였던 최 씨라는 사람이 술 안 마셨습니다. 전하. 냄새 맡아보세요. 안 맡았어요라고 일개 궁녀가 세자를 보호하면서 왕한테 대드는데 오히려 사도세자가 아버지한테 그런 말 하지 마라라고 유모를 야단치니까 영조가 더 화를 내요. 감히 누구 앞에서 남을 야단치냐고 오히려 왜 그러는 사도세자를. 거예요, 영조는?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많은 기대를 했는데 그만큼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신경질이
이라고밖에 표현할 이제 수 없는. 그 정도 되면 기대감이 과도했다라고 하기에는 이게 좀 히스테리로 넘어갔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영조가 사도세자 죽고 나서 후회했다는 거잖아요. 후회는 하긴 했지만 너무 그렇다고 늦었고. 해서 그러니까 상수희님이 그 영조가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내린 시호가 사도, 생각할 사 슬퍼할 도였다 이렇게 글 올려주셨는데 예. 이 맞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그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애는 절대 이렇게 키우지 말라는 대표적인 예고요. 너무 늦게 후회. 아니 그리고 죽은 다음에 후회해봤자 무슨 상관이야. 살아있을 때 잘해줬어야지. 그러니까.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았어야 하는 게 바로 부모의 역할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뭐 이 정도 당했으면 사도세자가 아니라 그 누구였어도 예. 정신적으로 온전하지는 어려웠을 것 같고. 예, 실제로 역사를 통해서 사도세자는 배워야죠, 우리가. 예, 굉장히 심하게 우울증을 앓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그 대표적인 그 이유는 네. 바로 아버지의 압박 압박.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히스테리. 그렇게까지 미워할 건 아니고 아들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줬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 같거든요. 하여튼 이게 자식 교육이나 자식 농사는 아무리 왕이어도 임금이어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걸 어느 정도 눕혔어야지 그거를 계속 아이들을 쪼아봤자 서로 사이만 나빠지고 서로 마음만 상하고 사태의 호재는 전혀 도움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강유희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제 사도세자 불쌍하다, 네. 안쓰럽다라고 글 올려주고 계시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우리가 이제 교훈으로 좀 예. 삼아야 될 테죠. 쉽지는 않지만 그래야 됩니다. 적어도 이 사도세자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비주해가고. 다른 경우도 또 있죠. 이규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규보는 그 고려 시대 때 유명한 문인입니다. 네. 거의 그 고려 시대를 대표한다고 해도 괜찮을 만큼 훌륭한 멋진 글을 많이 썼던 사람인데 고려시대 인물. 예. 네, 이 사람이 바로 그 고려 시대 사교육의 총하였습니다. 그래요. 그 고려 시대 때 유명한 그 사교육의 문헌공도라고 있었거든요. 문헌공도. 예, 이제 그 해동공자 최충이라는 사람이 세운 사교육 학교인데 예. 지금 어딘가의 학원이랑 비슷하게 찌어한 애들 모아다가 계속 합숙시켜서 공부시키고 여름에 합숙하고 시간 재어놓고 글쓰기 연습시키고 그랬던 기숙학원 같은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고려에서 제일 가는 학원이었는데 그 이규보는 바로 이 문헌공도에서 수석을 도맡아 했던 유명한 천재였습니다만 과거 시험에서 주르륵 떨어지다가 네 번째에 겨우 꼴찌로 합격하게 됩니다. 문헌공도에서 그러니까 최고의 학원에서 1등을 계속했는데 과거 시험에서 네 번째에 겨우 붙었다고요? 꼴찌로 그것도. 예. 그래서 본인은 되게 자존심 상해했는데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어쨌거나 벼슬리는 시작했고 맨 나중에는 유명한 문인의 이름을 남겼으니까 그 어쨌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아니 조금 더 얹어줄 수는 있겠지만 그 본인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아니 내가 그 잘 나가는 학원에서 1등 했는데 그랬었던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심지어 그 그러면. 과거 취소하겠다고 막 이렇게 펄펄 뛰다가 아버지한테 혼났어요. 꼴찌로 합격하느니 예. 차라리 떨어지고 말겠다 막 이랬던 예. 거예요? 그러다가 아빠한테 혼나고 다시 쏙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고려 시대를 대표하는 문인으로 예. 역사는 이제 기록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규보라는 사람은 자식 농사를 어떻게 지었을까요? 그게 또 잘 안 됐습니다.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다 근데 그 중에 특히 셋째 아들이 어른이 되었는데도 글을 못 읽을 정도로 굉장히 학문이 낮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고려 시대 최고의 문인인데 그렇죠. 자식이 글을 못 읽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아들 때문에 속을 끓이다가 여기 나오는 또 역사적인 진실 중 하나. 내 자식은 내가 못 가르친다. 이게 한자로도 있어요. 한자로 바꾸면 역자이교라고 해서 예. 아이를 바꿔서 가르친다. 이게 고려시대가 그 전서부터 네네네.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내 자식한테는 화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도 제대로 못 읽는 자기 셋째 아들을 신대장이라는 사람에게 보내서 공부를 시킵니다. 근데 이 신대장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80살이었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하는 지금 그 당시에 이게 사교육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한데 이 짧은 시에서
이 내용을 시로 적는데 이 짧은 시에 셋째 아들에 대한 얄미움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내 아들은 뭐 이 나이 되도록 글도 못 읽고 썩은 나무고 초파리고 밥주머니고, 그러니까 밥주머니란 게 요즘 하면 밥만 축내는 그런 시구 얘기를 식충이. 쓰는 거죠. 예, 식충입니다. 근데 자기 자식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또 기록에 남아 있고. 그걸 또 이제 그 훌륭한 글솜씨로 시를 적었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재미있어요. 야, 운율 딱딱 맞는데 운율이 딱딱 맞게 자기 못난 아들을 야단치고 있어요. 자기 자식에 대한 야단이 또 고려시대 때부터 기록으로 남아 있고 문학으로 남겼죠. 문학이 되어 있고. 예. 재미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남긴 게 내 아들이 진짜 못났지만 잘 가르쳐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게 그 시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아들은 과거에는 급제 못했거든요. 사실 이규보 자식들 대체로 공부를 못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사도세자처럼 보다는 훨씬 나은 결말이죠. 그래요. 근데 요즘에도 이제 대부분 이제 요즘 부모 세대는 또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예. 뭐 전공한 거 자기 자식한테 좀 가르쳐 봐야지. 영어나 수학 기초 정도는 좀 내가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시도는 하시잖아요. 그러다 화냅니다. 운전 면허 시험 이것처럼. 왜냐하면 자식한테는 기대가 되기 때문에 기대를 하기 때문에 네. 기대에 어긋나면 내 자식인데 이것도 못한다고 하면서 화를 내게 돼요. 근데 사실 처음 배우는 사람은 당연히 미숙하고 많이 틀리고 그런데 남의 자식이면 뭐 틀릴 수도 있지가 되는데 내 자식인데 이것도 못한다고가 되는 것이 바로 부모 자식 관계의 파탄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그게 남의 자식 가르칠 때는 제 감정이 배제되는데 왜 내 자식 가르칠 때 막 감정이 올라오고 그래서 그냥 돈 더 벌어올게 학원 가라. 네. 근데 그게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조차도 네. 자기 자식이 못 나면은 그 체면 불구하고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조선 시대에도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보내서 글 배우고 와라 이렇게 했던 예. 경우도 있는 거고. 많습니다. 그 부모가 잘 나가도 이게 문제인 게 자식이 그 벽을 넘기 힘들다는 게 사실 최근에도 나오고 있고 예. 역사적으로도 그런가요? 당연히 역사적으로 그런 게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퇴계 이황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이요. 예, 퇴계 이황 선생님은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시대의 스승이자 예. 훌륭한 분이셨죠. 도산 소원도 만들어서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이 제자들에게는 이 당시 사화가 많아서 많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굳이 벼슬에 나가지 말고 과거 시험 보지 말고 그러니까 학문을 열심히 해라라고 권장했고요. 그리고 과거 제도의 잘못을 많이 비판했습니다. 시대의 영재들이 이 구덩이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있으니 이걸 대체 어쩌면 좋으냐. 똑똑한 친구들이 다 과거 시험에만 매달려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던 김성일이 저는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서 과거 시험을 그만두겠습니다. 퇴계 선생에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퇴계 선생이 그렇게 중요한 일을 어떻게 너 혼자 결정하냐. 그러니까 제자가 이미 부모님에게 말씀 다 드리고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 기뻐하면서 글을 써줍니다. 그 과거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내가 학문에 전념하겠다니 기쁘다라고 해줬는데 근데 이분조차도 자기 아들에게는 좀 태도가 많이 달라지십니다. 근데 공부는 즉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한 것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순수 학문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퇴계 이황이 되게 기뻐했다라는 거네요. 예. 과거 시험 제도도 비판을 많이 했고 그런데 정작 본인 아들에게는 과거 시험 나가라고 예. 급제해야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퇴계 이황 선생은 워낙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예. 하나는 일찍 주고 외아들인 준이 살아남습니다. 근데 이준이죠 아들에게 이준. 예, 보낸 편지들이 그 가서라고 해서 그 퇴계 선생 문집에 많이 남아 있는데요. 정말 그 내용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과거 시험을 치른다 해도 진실로 가망 없다는 걸 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서 시험 보는데 너만 혼자 시골에 있으면서 아무 느낌이 없어서 되겠냐. 네가 평소에 뜻이 없어서 그렇다. 다른 선비들은 열심히 하는데 너는 열심히 하지 않으니 대단히 실망하고 실망이 된다. 실망을 2번 썼다는 건 이건 정말로 실망했다는 뜻입니다. 아니 근데 살짝 지금 감정이 좀 실리신 것 같은데요. 약간 예.
아들 저도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아무래도 저도 네. 자식을 두다 보니까 자식에게는 항상 실망하는 게 일상이지 않겠습니까? 살짝 제 이를 앙부신 것 같기도 하고 6824님이 우리 공장 식구들 작업하다가 중단하고 너무 웃다가 울 지경입니다. 이 자식 키우시는 분들은 또 공감하실 거예요.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그 천하의 퇴계 이황 선생님도 비교를 하신 거네. 비교. 그렇죠. 다른 애들은 지금 시험 나가고 있는데 너 시골에 앉아갖고 이게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근데 정말 놀라운 게 이황 선생님은 정말 대단한 인격자였습니다. 인격적으로도 예. 훌륭하신 분. 그 자기보다 어린 제자나 그 사람들에게도 너무나도 상냥하고 편지 쓴 거 굉장히 공손해서 그 한문을 써있는 거 읽으면서 이게 친구한테 보낸 건가 아니면 저 윗사람한테 보낸 건가 해서 확인해 보면은 자기보다 까마득한 30살 아래 연하 제자들한테 보낸 편지인데도 정말 공손하게 썼거든요. 공손하게. 예. 그래서 자기보다 23살 연하인 이제 기대승과 다단 7정 토론을 할 때 네. 이미 이황 선생은 유명한 유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새까만 후배인 기대승이 당신 의견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편지 보냈을 때도 열과 성을 다해서 답변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35세 연하인 율곡 이에게도 편지 보낸 걸 보내면 정말 이게 친구한테 보낸 건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정중해요. 네, 이런 분조차도 자식에게는 이렇게 닭이 모이를 줘도 콕콕콕콕 쪼듯이 쪼면서 편지를 보낸 거죠. 다른 사람한테는 30살 이상 차이 나는 후배들에게도 깍듯하게 공손하게 편지를 남겼는데 예, 자식한테 쓴 거는 매섭고. 예.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있어요. 예, 이번에 내 칠촌이 과거에 합격했고 내 제자인 이숙량도 합격했으니 기쁘고 기쁘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하지 않은 게 안타깝다. 너만이 힘써 분발해서 스스로 공부하려는 마음이 없느냐. 이 편지를 보면은 제가 받는 게 아닌데도 예. 마음이 솔직히 좀 아파요. 내 주변 다 잘 됐는데 아들아 너만 잘하면 된다. 예. 이거예요. 근데 왜 너는 왜 열심히 안 하니? 비교. 그게 포인트.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계속 편지를 보내요. 이번에 과거 시험 언제 본대?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온대? 누가 장원급제했대?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계속 너는 왜 열심히 안 하니? 라는 이야기를 붙죠. 그러면은 퇴계이황 선생님의 사실상 이제 외아들이었던 이준은 그러면 과거 급제에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잔소리를 듣고 예. 아버지가 퇴계이황인데 그래서 이제 퇴계이황이 이제 아들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다음 타겟으로 넘어간 게 손자인 이한동입니다. 그러니까 건너뛰는 거야 예. 아들을. 네, 그러면서 이제 잔소리가 이제 손자에게 향합니다. 무슨 책 읽었니? 과거 시험 준비 어떻게 하니? 이렇게 계속 그렇게 또 편지를 보낸 게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다행히 손자는 그 퇴계이황 선생이 살아계셨을 때 초시에는 합격합니다. 근데 결국 높은 시험의 문과에는 합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들과 손자한테서 할 말이 있습니다. 이황 선생의 명성이 너무 높으니까 어디 가든지 이제 비교 듣고 안 좋은 말 듣고 야 너희 할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이황인데 너는 왜 이 정도냐 그런 얘기도 실제로 듣고 그렇게 짓눌려 살았던 거죠. 천하의 퇴계이황 선생님도 예. 도산서원을 세우신 이황 선생님도 자식과 손자 공부는 마음대로 안 됐던 거예요. 그렇죠. 박봉자님, 저도 자식 새 키워봐서 알지만 자기 자식 가르치다 보면 수명이 단축돼요. 최진영님은 자식이 내 맘대로 되면 세계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아까 참 어떤 분이 글 올려주셨었는데 다산 정약용 선생님 이야기 예. 글 장승은님이 올려주셨었구나. 예, 예.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거의 뭐 스카이캐슬급으로 자녀 교육에 열정적이셨다고요. 예. 다산종혁은 그 18년 동안 이제 귀향을 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동안 자식들에게 아빠 노릇을 하지 못했지요. 그런데 귀향 가기 전서부터 정약용은 아주 굉장한 극성 아빠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예. 그래서 이 아들을 위해서 아들의 장래를 축복하며 지은 시가 있습니다. 네. 친중하고 온화하며 가진 뜻을 굳게 지켜 때가 되면 출세하여 임금을 보좌하고. 근데 이 시를 지었을 때 이 시에 지은 대상인 큰아들인 정학연이 태어난 지 100일 되었습니다. 태어난 지 100일 된 예. 아이한테 임금을 보조하라. 예, 이제 빨리 출세해서 임금님을 보좌해라. 근데 이해는 해요. 초보 아빠고 네. 아들이고 하니까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다산 정약용도 아빠는 처음이라. 예, 네. 그렇긴 하더라도 이 정약용이 보기엔 좀 공부를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아들을 일찍부터 과문, 즉 과거 입시 시험을 공부를 시작시킵니다. 그래서
큰 아들을 달달달달 좀 볶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약용 자신이 얘기한 거에 따르면 그때 주변 사람들이 전부 뭐라고 했대요. 아니 저렇게 어린애한테 무슨 입시 공부를 시키냐라고 구박을 했고 정약용 자신도 조금 좀 그런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로는 조기 교육이었던 예. 거예요? 조기 교육, 영재 교육, 선행학습 전부 다 했는데 문제는 이제 정약용이 아들이 한 열 몇 살 되었을 때 귀향을 가서 10몇 년 동안 못 돌아오게 됐죠. 예.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자식 교육도 손 놓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우선 돈 버는 아빠가 없으니까 이 부인과 아이들은 밤 따고 마늘 농사 짓고 하면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니까 당연히 공부할 상황은 안 되죠. 그렇게 조기 교육, 그 선행 학습까지 하셨는데 귀향살이를 무려 18년 동안 예.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자녀들한테 뭐 이렇게 공부하라고 닥달하기도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편지로 닥달을 합니다. 편지로. 우선 큰아들이 이제 계속 농사를 지어서 돈이 어느 정도 모이자 그 돈을 가지고 귀향지의 아버지를 찾아가거든요. 그 이야기가 그 정약용이 또 써서 남겼어요. 웬 낯선 사람이 딱 문가에 서 있어서 봤는 게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어릴 때 헤어져서 몰랐는데 그 사이에 아들이 훅 자라서 어른이 돼 있고 오니까 너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인데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서먹서먹한 거예요. 어색하죠. 예, 어색하고 그런데 그렇게 어색하다가 그 다음에 장영이 한 게 자 이리 와서 여기 앉아서 이 책 좀 읽어봐라. 여기 읽어봐라. 그리고 근데 아들이 아버지 보자마자 아버지가 이거 읽어보라고 하니까 그동안 공부 손놨으니까 당연히 못 읽어요. 그러니까 장영이 화가 나서 펄펄 뜁니다. 내 아들인데 이것도 못 읽어. 그래서 그 고향 집에 있는 둘째 아들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네 형이 와서 반갑기는 한데 옛날에 가르쳐준 거 물어보니까 하나도 기억 못하고 그냥 대답 모르니까 이렇게 좌우만 돌아보고 있다. 그나마 네 형은 내가 공부도 가르치고 공부도 좋아하게 했는데 이 정도니까 하나도 안 봐준 너는 안 봐도 실력이 뻔하다. 그래서 제가 이 둘째 아들은 무슨 죄냐라고 싶더라고요. 오랜만에 봤는데 첫째 아들이 본인이 가르쳐준 걸 다 까먹었고 당연하죠. 글도 제대로 못 읽고 있고 실망을 한 걸 또 둘째한테까지 불똥이 튄 거네요. 예, 편지를 보내서 그걸 또 닥달을 했던 겁니다. 그 이후에도 그럼 계속됐을까요? 편지가 다산종영의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가 책으로도 나와 있는데요. 대체로 다 공부해라. 우리가 비록 이제 죄인의 가문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학자는 될 수 있다. 그리고 편지가 계속 나오니까 무슨 책 읽었니? 어떤 책 읽었니? 어떤 책도 읽어보고 읽어본 책은 정리해서 이제 묶어놓고 이렇게 저렇게 공부를 해라. 그리고 중요한 거 내가 보낸 편지 대충 읽고 던져버린 거 아니지? 꼭 다시 읽어보면서 공부 열심히 해라. 제대로 읽어봤느냐까지. 예. 그리고 나중에 꼭 서울에 집 구해서 들어가라. 그 얘기까지 돼 있습니다. 서울에 집 구해서 들어가라까지. 예. 꼼꼼했던 거네요. 그렇긴 한데. 역시 실학자. 그렇긴 한데 이제 자식은 뜻대로 안 되는 게 확실한 게 그렇게 열심히 쪼아댔지만 자식들이 그게 공부를 한 건 아니고 특히 큰아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반항을 합니다. 어떻게요? 바로 의사가 돼버립니다. 의사가 되는 게 반항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의사가 좋은 직업이지만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중인 기술직이었습니다. 기술직이었어요? 예. 양반들이 할 일이 아니게 여겨지고 중인들이 맡아서 하고 그리고 이제 좀 피 보고 그런 일이니까 천하게 여겨졌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의술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과 별개로 양반들이 할 일이 아니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정약용이 아들이 의원이 됐다는 얘기를 알고 나서 불같이 화를 내서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너 다시는 안 보겠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당장 그만둬라. 아니 실학 측면에서는 사람을 낫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였을 텐데 아들이 의사가 됐다고 다신 너 안 보겠다. 예. 어떻게 근데 어차피 조선시대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정약용도 사실 의술에 대한 책을 내긴 했지만 그와 이건 또 별개라는 거죠. 학자로 공부하는 거랑 네가 진짜 의사를 하는 거랑. 근데만 어차피 귀양 가 있는 처지고 이제 아빠도 늙어서 이빨 다 빠진 호랑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었고 그래서 결국 그냥저냥
잘 살고요. 오히려 계속 구박했던 너무 공부 못한다고 구박했던 둘째 아들인 정학유가 학자가 돼서 그 해동 올령가라든가 그런 글을 남깁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부모 입장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봤는데 자식 입장에서 자식의 마음을 아이의 마음을 들어주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자식을 굉장히 사랑하고 그 동생이나 그 제자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힘들어하거나 그런 거면 기특한데 내가 왜 야단지 그 이경석이라고 조선 후기에 영의정이 됐던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 사람의 형님 같은 경우에는 막내 동생이에요. 막내 동생 가르치다가 구두 좀 잘못했다고 회초리를 들려고 때리려다가 갑자기 내려놓고 아니 이렇게 어린아이가 열심히 읽는데 칭찬은 못해주면 내가 왜 때리냐 그래서 되게 그 오히려 후회하고 내려놨는데 그 동생이 나중에 영의정까지 됩니다. 그 동생이요. 예. 그러니까 동생을 가르치던 예, 가르침을 받던 동생이 가르침을 받던 동생, 그러니까 오히려 때리거나 호되게 가르치지 않고 그게 사랑으로 아꼈더니 그런 경우도 있고 참고 지켜봐주고. 예, 박색치라고 이제 세조 때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이제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공부 못한다고 때리려고 하다가 어머니도 이러는데 내가 널 이렇게 가르치는 건 네가 잘 살기 위해서인데 때려봐야 뭐하니 그러면서 다른데 공부를 보내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나중에 잘된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사실 이 자식 교육이란 것은 조선시대 때도 있어요. 조급하면 안 된다는 거. 이에서 안달복달 하다가 자식을 망치는 부모에 대한 얘기가 이제 그 무명자집을 쓴 윤기가 쓴 말이 있는데 알묘라고 씁니다. 알묘? 뽑을 알자에 싹묘. 싹을 뽑는 사람. 예. 싹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쭉 잡아당기다가 오히려 망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해 나온 것에 따르면 다른 얘기가 있어요. 이 조급한 부모의 대표적인 케이스. 어제 가르쳐준 하나를 왜 기억하지 못하냐고 화내고 오늘 왜 하나 가르쳐줬는데 왜 열을 깨우치지 못하냐고 또 화내고 넌 누구 닮아서 그러냐. 예, 그다음에 이제 역사 속에 나온 유명한 천재가 못 된다고 또 화내고 그리고 또 이제 남과 비교하면서 화내고 그렇게 하면은 결국 자식은 자식 공부에 대한 뜻을 잃고 밖으로 나돌아다니게 된다. 기다리면서 아이가 하나하나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면은 조급해할 거 하나 없고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게 될 것이다. 이지만 그게 또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이한 작가님 표정에서도 예. 만감이 교차하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이가 나를 실망시킨다 하더라도 그걸 화내고 짜증을 내봤자 서로 사이만 나빠지지 아니고 그러네요. 아이가 절대로 그런 거를 잔소리로 해서 고쳐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공부해라가 아니라 공부를 하고 싶게끔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 이게 참 어렵기는 한데요. 어렵긴 하지만 예. 부모가 한 살이라도 더 먹은 어른으로서 자식 세대들에게 마련해 줘야 되고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묘 싹을 뽑아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싹을 잘 틔워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돼야겠죠. 저 스스로도 다시 한번 또 생각을 고쳐봅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한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오늘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 편으로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북한이 어제 새벽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7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한국은행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것과 관련해 우리가 국내 경기나 물가 등에 집중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여력이 커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 가운데 취업 준비를 하지 않고 집에서 그냥 쉬는 청년이 8만 2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성공예감 애프터 서비스 시간입니다. 곽지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의 질문 들어보죠. 네, 오늘은 이재인 님이 보내주신 질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주식에서 말하는 액면가, 이 개념이 뭔가요? 이 액면가. 주식 권면에 기재되어 있는 가격인데요. 이게 네. 피상적인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 보고도 액면가라고 하는 농담이 있긴 한데 한 주의 금액이 100원 이상으로 이제 회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표준적인 거는 대부분 5,000원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는데요. 네. 그 액면가를 기준으로 회사의 자본금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액면가 5,000원인데 주식을 발행할 때 인기가 높아져서 사람들이 10,000원에 사겠소라고 해서 10,000원에 발행이 됩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5,000원은 자본 잉여금이 됩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해서 그래서 액면가는 자본금 그 이상으로 평가되는 돈은 자본 잉여금으로 계상이 된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이어서 액면 분할도 하던데 이 액면 분할은 왜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액면 5,000원짜리를 1,000원짜리로 쪼개면 네. 한 주가 5주가 되죠. 그래서 그렇죠. 주식 수 자체가 늘어나고 유동성이 좋아진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가 1,000원짜리가 되면 조금 더 저렴해 보이니 투자 접근성이 나아진다. 그래서 뭐 나중에 한 100만 원 넘는 황제주가 되었을 때 이거를 한 20만 원짜리로 쪼갠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거는 본질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네. 5,000원짜리 한 주 갖고 있으나 1,000원짜리 5장 갖고 있으나 똑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2402번님 퇴직금을 회사가 적립하던데 그렇다면 이 직접 회사가 적립한다는 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네, 퇴직금 잘 적립되고 있는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통합연금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요. 자신의 그 퇴직연금 그 제도별로 적립된 퇴직연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회원 가입을 하고 무료입니다. 무료. 정보 처리하고 그 승인을 받는 데까지 한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회사는 주거래은행에 매년 퇴직금을 일정액 적립하게 되고요. 기업이 아니라 금융회사에서 운용하기 때문에 각 연계된 은행에서 퇴직연금이 저축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퇴직할 때는 은행에서 근로자의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네. 아이고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곽지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고요. 연휴 이후에 또 본 궤도에 잘 오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뵙죠.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